만나면 좋은 친구 MBC. 틀지도 않은 수도꼭지에서 계속해서 물이 샌다면 우리는 수도꼭지 고장을 의심해야겠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땀이 계속해서 흐른다면 어떨까요? 보통은요, 외부에서 원인을 찾곤 합니다. 기온이 너무 높은가, 습도가 너무 높나 하실 텐데요. 만약에 땀이 주체할 수 없이 계속 흐른다면 외부가 아닌 우리 몸속 신경계의 혼란이 가져온 증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엔 1년 365일 땀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다한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주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이석수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운동하면서 흘린 땀이라면 참 개운하겠지만 시도 때도 없이 땀이 난다면 그 불쾌지수가 얼마나 높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만약에 날씨까지 덥다면 그 고통이 더할 텐데요. 교수님, 다한증 환자분들한테 여름은 어떤 계절일까요? 사실 다한증이 계절을 타진 않습니다. 그래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일반 사람들도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다한증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날씨가 건조하고 좀 선선한 가을, 겨울이 되면은 아무래도 땀을 조금 덜 흘리게 되다 보니 땀 많으신 분들, 다한증 환자분들은 좀 그나마 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조금 덜 힘들어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족부 다한증일 경우에는 날이 추워지면서 손과 발에 이제 체온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족냉증이 동반하면서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손도 많이 틀 수도 있고 피부병도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비가 이어지는 장마철에도 우리 몸이 참 피곤하고 힘든데 우리 몸에서 계속 비가 내린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네. 사실 땀 자체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의 체온 조절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데요. 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주시죠. 네, 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땀은 피부의 땀샘에서 분비되는 액체입니다. 땀은 대부분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원래 무색무취로 냄새가 나지가 않습니다. 땀은 왜 나느냐? 우리 몸의 체온 조절을 땀의 증발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노폐물 배출, 그리고 적당한 땀으로는 미끄러지지 않게 보습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질 제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땀 냄새는 왜 나느냐? 그럼 피부 주변에 있는 노폐물이나 미생물과 땀이 만나면서 냄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땀의 분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땀의 분비는 정상적으로 체온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간 내에 있는 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되면은 말초에 있는 혈관이 확장되고 땀 분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열방출이 증가가 되고 땀이 증발을 하면서 체온이 다시 감소해서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게 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땀샘은 얼마나 있느냐? 인체에 약 200에서 400만 개가 분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하루 평균에 약 600에서 700ml 정도 가량의 땀을 흘리게 되고요. 그럼 고온이나 운동을 심하게 할 때는 정상 사람들도 하루에 10리터 이상 땀을 분비하게 됩니다. 땀샘에는 에크린 땀샘, 아포크린 땀샘, 그리고 겨드랑이에 주로 분비하는 아포에크린 땀샘이라고 있습니다. 각각을 알아보게 되면 에크린 땀샘은 손바닥, 발바닥에 주로 분포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주로 얘기를 하는 수족부 다한증과 관련이 많은 땀샘입니다. 그리고 에크린 땀샘에서 나는 땀은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포크린 땀샘은 겨드랑이나 회음부에 분포를 해서
모낭을 통해서 땀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끈적거리고 냄새가 나는 땀을 분비를 하게 되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액취증과도 관련이 있는 땀샘이 아포크린 땀샘이 되게 됩니다. 네. 땀이 언제 많이 나느냐 하면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더울 때 땀이 많이 나고 운동을 할 때 땀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땀 분비를 활발하게 하는 물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로 이제 매운 거, 뜨거운 거, 음식을 먹을 때 뭐 긴장할 때도 땀이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긴장을 할 때는 교감신경계의 항진에 속하게 되는데요. 긴장하고 싸우고 도망가고 겁먹을 때 등등이 교감신경계의 항진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을 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전신질환, 뭐 결핵 등등의 질환이 있을 때는 전신다한증 같은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네. 사실 젊을 때는 이 땀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다가요. 네. 중년 이후가 되면 뭐 얼굴이라든지 특히 두피에 땀이 많이 난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혹시 갱년기와 다한증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교수님? 갱년기 이후에 이제 발생을 한다고 해서 한의학 쪽에서는 갱년기 다한증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갱년기가 되면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전신 다한증 같은 증상이나 뭐 머리 쪽에 다한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그 손발이나 말초 부위에 있는 땀샘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하면서 이제 머리, 목, 두피 쪽에 있는 땀샘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마지막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머리 쪽에 땀이 더 많이 난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젊을 때는 손에 땀이 많이 나시던 분이 나이가 들어서는 손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목 뒤쪽에서 땀이 많이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 나이에 따라서 땀이 이렇게 분출되는 부위가 좀 달라지기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달라집니다. 소아 이제 영유아 때는 예. 손발 쪽에 땀샘이 많이 분비를 하고 사춘기가 되면은 겨드랑이 쪽으로 좀 땀샘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년기가 들어서서는 몸에 이제 전신적으로 이제 고르게 분포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국한되게 땀이 많이 분비되는 그런 현상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설명하였듯이 노화가 진행되면 이제 말초 부위부터 땀샘의 기능이 점점 퇴화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땀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목하고 두피, 얼굴 쪽이 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로 땀이 많이 나는 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네. 근데 이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땀이 너무 많이 나는 다한증은 어떤 개념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다한증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한증이란 체온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이상으로 비정상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질환을 보고 다한증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1에서 5% 정도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종류로는 1차성 다한증, 2차성 다한증, 국소 다한증, 전신 다한증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부 주변의 노폐물이나 미생물, 음식 등의 영향으로 냄새가 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땀 자체는 냄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액취증과 다한증은 다른 질병이고 치료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네. 네. 먼저 부위별 다한증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국소 다한증이 이제 얼굴이나 머리, 손발, 겨드랑이 등 이제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저런 부위에서 땀이 신체 특정 부위에서 땀이 많이 나는 경우를 국소 다한증이라고 하고요. 전신 다한증은 온몸 전체에 땀이 많이 나는 것을 전신 다한증이라고 합니다. 네. 다한증의 원인에 따른 분류입니다. 1차선 다한증은 말 그대로 뭐 다른 이유가 없이 원인 미상의 교감신경계 항진으로 크린 땀샘에서 이제 땀이 많이 나게 되는 것을 1차선 다한증이라고 합니다. 주로 소아나 사춘기 전후에 발생을 하고 겨드랑이, 손, 발, 머리 쪽에 국소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특징적으로 수면 중에는 땀을 흘리지 않는 게 1차선 다한증의 아주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2차성 다한증은 대부분 기저질환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갑상선 질환, 갱년기 장애, 당뇨병, 파킨슨 장애, 그리고 뇌하수체 기능 항진증, 신경병증, 결핵, 그리고 암 등등에서 이제 전신 다한증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이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거는 국소다한증, 전신다한증과 별개로 미각성 다한증을 따로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로 음식을 먹을 때 얼굴, 두피, 목 주변에서 땀이 많이 나는 경우입니다. 주로 뜨겁거나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한증에 의해서 불편한 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손에 땀이 많이 나서 시험지 종이가 젖는다는 학생들, 손발이 차가워서 많이 아프고 힘들다는 수족냉증이 동반되는 분들이 있고요. 손발이 자주 짓물러서 피부과 진료를 계속 보고 약을 발라도 효과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에 땀이 많이 나서 버스 손잡이를 잡을 때 너무 미끌미끌 거린다는 분이 있고, 손에 땀이 많이 나서 악수를 할 때 피하고 이렇게 많이 대인관계에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셔츠가 자주 젖거나 착색이 되는 분도 있고, 뜨겁거나 매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두피, 얼굴에서 땀이 많이 흘러내려서 뭐 이제 직원 식당 등에서 많이 힘들어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다한증에 불편함들이 많아서 심각하신 분들은 우울감, 대인관계 기피, 직업 선택에까지 제한이 오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 정도 불편함 가지고 뭘 그렇게 네. 대단한 질병처럼 얘기하느냐,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을 아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질환이라고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로 인해서 외부적인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저한테 이제 수술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 이제 군인 이제 총기, 네. 개인 화기를 다룰 때 너무 손이 미끄럽다, 그래서 위험하다 해서 뭐 수부 다한증에 대해서 수술을 받으러 오신 분도 있고요. 네. 하고 뭐 의사분들 중에서 뭐 내시경을 하거나 다른 처치를 할 때 손이 너무 미끌미끌거려서 힘들다고 수술 받으러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간호학생도 이제 간호사 이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뭐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실습을 해보니까 힘든 점이 많더라. 그래서 이제 간호사 일 시작하기 전에 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뚝뚝 떨어지는 질환, 그렇습니다. 바로 다한증입니다.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다한증으로 일상의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교수님 찾아오는 다한증 질환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은가요? 예,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오긴 오지만 요즘같이 날이 점점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뭐 다한증으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찾아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분들은 이 다한증 질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한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한증을 오래 방치하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도 생길 수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손, 발이나 특정 부위에 땀이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요법보다는 병원에 가서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제 친구는 긴장하거나 불안하면 땀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저는 이마에 땀이 많이 나는 편이라서 세수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고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려고 해요. 웬만하면 과도한 긴장을 안 하려고 노력해요. 땀 흡수가 잘 되거나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려고 해요. 교수님, 여름철 다한증이 심해지면 탈수로도 이어질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예, 탈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날씨가 덥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 하루에 10리터 이상의 땀을 흘린다고 되어 있는데, 전신 다한증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탈수의 위험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리터 정도의 땀을 흘린다고요? 많은 흘리면? 예, 그렇습니다. 와, 이거 너무 많이 흘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물 안 마시거나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분을 보충하지 않게 되면은 체내에 수분이 부족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열사병이나 심각한 질환에도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한증 환자의 경우에는 적절한 수분 섭취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콩팥에도 영향을 준다 하더라고요. 땀을 많이 흘리면. 실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리게 되면은 체내에 이제 수분이 부족해지게 되고, 그러면 콩팥으로 적절하게 유지돼야 될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급성심부전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요, 다한증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심장에 좀 문제가 있다면 다한증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입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등의 심장질환이 있을 때도 전신에 식은땀이 나면서 다한증 증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환으로도 갑상선 질환이나 호르몬 이상, 감염 등등의 컨디션에서도 식은땀이 흐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5, 6일 정도 계속 지속이 된다면 병원 진료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5, 6일 동안 진행됐다면 다한증 질환이 생겼다, 질환이 발생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 다한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일 수도 있고 다른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내원에서 선생님 상담을 좀 해봐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녹내장 환자분이 다한증 치료약을 먹으면 눈의 안압이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한증 치료약 중에 글리코피롤레이트 제제가 있습니다. 그 약에는 한콜린 성분이 있어서 다한증 치료를 한다고 이제 약을 먹게 되면은 안압이 높아질 수 있어서 특히 녹내장 있는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른 약물로 대처가 가능할까요? 다른 약물도 있긴 있는데 제일 효과가 좋은 거는 글리코피롤레이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녹내장 환자분은 다한증 치료약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럼 이제 정확하게 어떤 다한증인지 진단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 진료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녹내장 환자분이요, 만약 다한증을 지금 앓고 계신다, 치료해야 한다, 그럼 수술로 가도 되나요? 뭐 수부 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수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요즘에 제 주위에 이 제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남자분들도.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겨드랑이에 레이저 제모 시술을 하게 되면 땀샘을 자극하게 돼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건 그렇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레이저 제모의 경우에는 털에만 효과가 있어서 땀샘에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는 이제 털이 없으니까 땀이 났을 때 더 흘러내리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다한증이 더 심해졌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착각일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무 상관이 없네요? 상관이 없고 요즘에는 고주파 치료기를 이용해서 땀샘 자체를 파괴시켜서 다한증 치료를 하는 기구도 발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한증에 관한 궁금증 질문이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땀 많이 흘리시는 분들 혹은 땀 냄새가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름철 되면 특히 필수템이 있다고 합니다. 네. 땀 분비 억제제인데요. 뭐 롤 형태도 있고 먹는 약도 있고 뿌리는 그렇죠. 것도 있는데 이런 외용제나 먹는 약을 무한히 사용해도 괜찮은지 혹은 주의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그 다한증 치료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소 외용제 중에서 염화 알루미늄 제품 제제가 있습니다. 염화 알루미늄 제제에는 보통 약국에서 그냥 진료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 뭐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알루미늄이 땀과 만나 침전물을 생성해서 에크린샘의 구멍을 막거나 분비세포의 위축을 유발해서 땀의 생성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사용 방법은 주로 자기 전에 건조한 상태에서 상처가 없는 곳에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씻지 않고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일주일은 매일 적용을 하고 이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렇게 점점 횟수를 줄여가면서 적절하게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국소용제인 염화알루미늄 제품을 계속 쓰면 어떤 점이 나쁜지는 중단하면은 증상의 재발 가능성이 있고 피부 알러지나 과민 반응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오래 사용하게 되면은 땀샘의 변형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 또 염화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너무 과량을 사용하게 되면은 체내에 축적이 되어서 간이나 신장에도 약간의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국소 외용제 중에서 한콜린 제제입니다. 주로 글리코피롤레이트 성분으로 되어 있고 안면 다한증에 사용을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패치로 된 제품이 있고요. 사용 시에는 녹내장이나 폐쇄성 요로질환, 폐쇄성 위장관 질환, 장폐색증, 중증 근무력증 환자 등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고 인부 및 수유부도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콜린제이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내복약입니다. 먹는 약이죠. 먹는 약도 항콜린성 약제가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트로핀이나 글리코피롤레이트, 프로판테라인 등등의 성분이 있고요. 이 약들은 위산 분비 억제 약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먹다 보니까 땀이 안 나더라. 그러면서 땀이 억제가 되는 그런 효과를 이용을 해서 주로 전신 땀 분비를 억제를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부작용으로는 이제 안구도 마를 수가 있고 입마름 때문에 물을 다시 오히려 더 많이 마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변비, 어지러움이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장기간 복용하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용제와 경구약제가 성분이 가깝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부작용이 올 수가 있어서 사용 시에 꼭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자, 다소간의 부작용이 좀 염려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설명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기 자극이나 보톡스를 이용한 시술 치료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다중 치료법에 대해서 좀 설명 주실까요? 예, 다한증의 이제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온 영동 치료입니다. 미국에서 시작한 지 50년 넘은 치료 방법으로 전해질에 전기가 통하도록 해서 이온 물질을 분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피부에 있는 땀샘을 막아주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20분 전후를 적용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횟수를 줄이게 되면은 주 3, 4회 적용을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낮은 수조에 전기가 흐르게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손이나 발, 적용할 부위를 이렇게 물에 살짝 담은 다음에 전기가 흐르게 해서 땀샘의 기능을 떨어뜨려주는 기계입니다. 개인 구매가 가능하고 비침습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치료 중단 시 재발을 잘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몸에 심박동기가 심겨져 있거나 금속이 삽입되어 있으면 적용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손과 발에는 적용하기가 좀 쉽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머리나 두피, 얼굴, 겨드랑이 등에는 좀 적용하기 힘든 기계입니다. 다음으로는 보톡스 시술입니다. 보톡스 주사는 보툴리움 독소를 해당 부위 피부에 주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땀샘을 자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방출을 차단하게 되고요. 그래서 에크린 땀샘의 억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지속 기간은 사람마다 다른데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2개월까지 유지가 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작용은 주사를 여러 곳에 맞아서 통증이 시술 당시 아주 심하다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사를 한 곳에 맞을 때 한 20, 30회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시술 부위에 단기간 근육 위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겨드랑이 다한증에 보톡스 시술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소독을 하고 주사를 놓을 부위에 이렇게 점으로 다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 까만 점이 있는 부위에 주사를 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부 다한증에 대해서 보톡스 시술을 받은 환자의 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흉이 발생했는 이 부위마다 다 주사를 맞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30회까지 손 한쪽에 맞게 되고요. 그래서 통증이 시술 당시에 아주 심하게 발생을 한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주로 이제 겨드랑이 다한증에 사용을 하고 있는 시술 방법입니다. 극초단파 시술이라고 하고요. 극초단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땀샘을 파괴하는 기구입니다. 주로 겨드랑이 다한증에 적용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등부에도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붓기 또는 통증, 감각 이상 등이 발생을 할 수 있지만은 장기간 발생하는 부작용은 따로 아직까지는 알려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장기 성적은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비수술적인 치료는 다한증의 완치라기보다는 좀 호전에 가까운 것 같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 신경 쓸 부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수술이 아니라 비수술적인 치료를 굳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요? 그래도 수술을 하게 되면은 전신 마취를 통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보상성 다한증입니다. 그게 이제 비가역적으로 다른 부위에 땀이 아주 많이 나서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해 하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술에 대한 걱정, 그 수술 후에 보상성 다한증에 대한 염려 같은 경우로 이제 수술을 결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증상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비수술적 치료를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을 축축하게 만드는 다한증. 3년 전 병원을 찾은 40대 환자. 사실 뭐 어렸을 적부터 손하고 발하고 겨드랑이 쪽 땀이 많이 나가지고 사회생활이나 뭐 학교 다니면서 불편한 점이 꽤 많았었거든요. 5년 전부터 해가지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이제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수술하면서 어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대학병원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손 같은 경우는 땀 많이 나게 되면은 사회생활이나 학교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뭐 악수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한테 약간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뭐 그런 심리적인 생각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발 같은 경우는 땀이 많이 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랄까 답답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요즘 좀 어떠세요? 손은 확실히 좋아진 것 같고요. 환자의 경우 손과 발, 그리고 겨드랑이에 유독 땀이 과도하게 발생해 일상은 물론 사회생활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데, 이토록 정상 수준 이상의 땀이 분비되어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3년 전에 뵀을 때는 수부하고 발바닥 다한증으로 한 20년 이상 힘들었다고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손을 보니까 땀이 축축하게 있었고 평소에 뭐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 만날 때 상당히 곤란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신마취 하에 흉곽경을 이용한 교감신경 절제술을 시행을 하였고요. 수부 다한증에 대한 수술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4번 늑간에서 나오고 있는 교감신경을 양쪽으로 절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 다한증의 치료법도 다양한데, 과도하게 활성화된 교감신경을 절제해 그 기능을 차단하는 수술적 치료 방식 외에 또 다른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 전신 다한증일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원인 질환을 찾아야 되고요. 수부나 이제 국소적인 다한증이 있을 때도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뭐 외용제나 경구제 아니면 주사 시술 같은 거를 뭐 우선적으로 고려를 한 다음에, 그래도 호전이 없어서 꼭 수술을 하겠다 아니면 생활에 너무 불편하다고 하시면은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진행을 할 때는 개흉을 하기보다는 흉곽경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흉곽경 수술 중에서도 가장 작은 2mm 내지 3mm 정도의 구멍만 뚫고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미용적이라든가 통증 그런 데서 훨씬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흉곽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일상을 방해하는 다한증. 가벼운 증상으로 여기게 되면 방치 시 일상을 넘어 자칫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다. 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손에 땀이 전혀 이제 안 나고 불편함이 없다고 하고 겨드랑이도 한 80% 이상 호전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수부 다한증에 대한 수술은 뭐 아주 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성 다한증도 평소와 더 심하게 많이 느끼는 것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굴 쪽으로 땀이 많이 나는 미각성 다한증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수술을 할 경우도 있는데, 얼굴 쪽 다한증을 수술을 하게 되면 다른 눈 처짐이나 다른 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회식 같은 경우 있을 때 특히 이제 신발 벗고 식당 가야 되는 경우 있으면은 발에서 뭐 냄새라든지 뭐 땀 때문에 힘들어 가지고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마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인터넷이나 뭐 블로그 검색 많이 하면서 고민 많이 했었는데, 실제 수술 받고 나니까 확실히 삶의 질이 좋아지니까 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 가서 진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한증 치료를 통해서 일상을 되찾으신 환자들 사례 만나봤는데요. 교수님, 실제 수술 후에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손에는 확실히 땀이 나지 않는다. 예. 진작에 할 걸. 이런 분들이 뭐 가장 많고요. 그래도 가끔씩 이제 수술을 했는데 다른 부위에 땀이 나서 좀 많이 힘들다는 분도, 보상성 다한증 때문에 조금 힘들다는 분들도 뭐 한두 분씩 계십니다. 다한증 수술 이야기를 하면 뭐 지금은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왜 네. 흉부외과에서 다한증 수술을 하냐 의문 가지시는 맞아요. 분들 여전히 많으시거든요. 실제로 다한증 수술이 원래부터 다한증 수술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예, 원래는 이제 뭐 당뇨나 신경병증이 있는 분들이 극심한 통증이 있어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교감신경 절제를 시행을 하게 됐고요. 또 이제 심계항진이 심한 분들이 이제 뭐 약물이나 다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심계항진이 해결이 안 될 때 교감신경 절제를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번을 자르니까 어느 부위에 땀이 나지 않더라. 이렇게 밝혀지면서 이제 땀 수술에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약물 치료를 비롯해서 비수술적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 수술적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수술적 치료, 일단 수부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수부 다한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수부 다한증은 흉곽경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흉곽경이라는 함은 복강경은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네. 흉곽경은 지금 가슴에 삽입하는 카메라 기구입니다. 그래서 배에는 복강경, 가슴에는 흉곽경이라고 해서 좀 최근에는 폐, 식도 등등 거의 모든 흉부외과 수술을 흉곽경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곽경을 통해서 흉추 옆에 나오는 교감신경을 절제를 해주거나 아니면 클립을 이용해서 차단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등쪽 흉막을 따라서 이게 등쪽 갈비뼈입니다. 척추 옆에 따라서 노란색 줄기가 네. 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이 내려오고 있으면은 특정 부위의 교감신경을 절제, 잘라내거나 클립을 이용해서 차단을 하는 수술입니다. 양쪽 옆 각 두 군데씩 직경 2mm에서 5mm 정도의 흉곽경 도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병원마다 사용하는 기구가 뭐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3mm에서 3.5mm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수술적 치료는 전신 마취를 하고 나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수술 시간은 마취 시간을 포함하면 50분 전후가 됩니다. 수술 자체만 하면은 한 5분 정도. 준비하고 깨우고 하는 게 한 50분 정도 걸리게 되고요. 오전에 수술을 시행하게 되면은 오후 퇴원을 보통 90% 이상의 환자들이 다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통증은 1, 2주 정도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구멍을 내는 부위보다 등 쪽 흉막을 약간 찢고 그 신경을 소작을 하기 때문에 흉막통으로 인해서 가슴 앞쪽이 아픈 게 한 1, 2주 정도 되는데 그 한 1, 2주 지나고 나면은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출혈 기흉 상체 감염 이런 것도 이제 단기 합병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길게 보면은 보상성 다한증이 가장 어디에 얼마나 생겼느냐가 이 수술의 그 만족도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교감신경 절제술 하면 여기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하얀 게 갈비뼈입니다. 옆으로 나온 게 갈비뼈고 보시면은 이게 교감신경 내려오는 줄기입니다. 교감신경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줄기를 개수를 2번, 3번, 4번인데 주로 4번을 자르게 되거든요. 4번을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내시경 기구로 흉막을 열고 신경을 자르게 됩니다. 아까와 다르게 요거는 이제 신경을 찾아서 클립을 이용해서 신경을 잡아주는 교감신경 클립 차단술입니다.
차단술을 하는 이유는 차단을 했다가 보상성이 아주 심하게 되면은 다시 클립을 제거를 하면은 그게 원상복귀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클립을 이용해서 이제 그 다한증 수술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한번 신경이 손상됐던 신경이 풀어준다고 100% 다 돌아오진 않습니다. 보통 클립을 일주일 이내에 제거를 해야지 한 50% 정도가 원상복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제술을 시행하고요. 클립 차단술을 하게 되면 클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흉곽경 구멍이 조금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다한증 수술이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네. 뭐 심혈관의 부담을 좀 줄여준다. 그래서 고혈압이라든지 뇌졸중, 뭐 심장질환 같은 그런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좀 낮춰준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사실일까요? 예, 사실입니다. 최근에 한 의료기관에서 보고를 했는 그 논문에 따르면은 그 뇌졸중의 발생 확률이 그 다한증 환자에서 1.28배 정도 더 위험성이 높다고 하였고, 허혈성 심장질환은 1.17배, 기타 심장질환은 1.24배 정도 위험성이 더 높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한증 수술 후에는 다한증이 없던 환자들의 발생 위험성과 뭐 비슷한 수준으로 위험 확률이 더 낮아졌다라는 보고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술에 임하시는 것도 여러모로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한증 수술 후에는 이 재발 위험성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예, 수술 후에 재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한증 수술 후에 재발률은 1년 이후 재발률이 한 5% 미만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재발 원인은 그 불충분한 신경 절제, 그 카메라 직경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 중에 잘 보지 못했을 경우가 있고 신경이 좀 많이 안쪽으로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절제가 잘 안 됐을 경우가 있고, 절제된 신경이 복원이 되거나 신경 대체 경로가 생기면서 교감신경이 다시 붙어서 이제 땀이 다시 생성되는 그런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 후 치료 방법은 재수술을 통해서 추가 절제를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앞에 뭐 설명드렸던 시술로 조금 더 이제 증상 완화만 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네, 앞서 수부수술법과 재수술까지 알아봤습니다. 손과 겨드랑이 다한증보다요, 발과 얼굴 다한증 수술이 훨씬 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수술이 진행이 될까요? 예, 그 족부 다한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신 마취하에 시행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후복강 접근을 하게 됩니다. 요추 3번에 있는 신경을 절제를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복강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는 분도 있고, 옆구리를 통해서 그 후복강 쪽을 접근을 해서 신경을 절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 수술 자체는 아주 국내에는 시행을 하는 그 센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도 뭐 효과는 확실히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면부 다한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는 뭐 흉부외과 입장에서는 수술 방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전신 마취하에 시행하고 흉추 교감신경, 아까 수부는 이제 4번, 뭐 4번이 없으면 3번을 하게 되는데, 이건 2번 흉추 교감신경 2번을 절제를 하거나 클립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 상부로 가면 갈수록 보상성 다한증이 발생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위로 갈수록 호너 증후군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검하수, 동공수축 등의 이런 다른 조금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뭐 시행을 하는 분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왜 잘 하지 않는 수법 중에 하나인지도 궁금한 이유가, 아무래도 전신 마취를 하고 또 얼굴이라는 곳은 많은 근육들이 있다 보니 약간의 그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땀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수술을 했는데 눈이 처진다, 눈이 잘 안 떠진다, 그게 뭐 시야가 흐리다, 이런 다른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절제를 안 하고 클립을 해도 클립을 푼다고 해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원상 복귀되는 확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뭐 좀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얼굴이나 머리 다한증의 경우에는 다한증 수술 이후에 보상성 다한증이 올 확률이 또 있다고 합니다. 보상성 다한증이라 하면 이쪽에 땀을 막으니까 저쪽으로 또 땀이 새어나오더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 좀 더 전문적인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성 다한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성 다한증이란 교감신경 절제술 후에 몸통이나 가슴, 허벅지, 엉덩이 등의 다른 부위에 땀이 더 많이 나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손이나 발, 다른 원래 땀이 많이 나던 부위를 막으니까 보상한 의미로 이제 다른 곳에 땀이 더 많이 나게 되는 현상을 얘기하게 되고요. 네. 발생 빈도는 그 사람이 느끼는 것마다 다 다르고 조사하는 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10%에서 9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그 수술 부위에 따라 발생 빈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흉추 교감신경을 절제를 할 때 그 늑간 2번, 3번을 따라서 있는 교감신경을 절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보상성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요즘 주로 하고 있는 그 4번 그 갈비뼈를 따라서 절제를 시행을 해서 4번 교감신경을 절제를 하는 경우가 그래도 이제 3번 갈비뼈를 따라서 절제했는 3번 교감신경 절제술을 시행한 것보다 보상성이 더 적게 발생을 하더라. 그리고 수술 후에 이제 만족도가 더 높더라. 그런 그 연구 결과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성 다한증이 너무 발생을 해서 불편함이 클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뭐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수술적 치료에는 앞에서 처음에 설명드렸던 경구제, 뭐 바르는 거, 보톡스 등의 시술을 다시 한번 그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이제 수술하고 얼굴에 났다. 얼굴에도 이제 보톡스를 이제 한 3분의 1 정도 희석해서 이제 시술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그 이제 그래도 뭐 이제 보상성이 너무 심하다. 그 다시 원 상태로 돌리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수술적으로 해서 교감신경을 재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잘라낸 부위에 이제 신경 줄기가 내려오다가 잘란 부위를 다시 다른 곳에 있는 신경을 떼와서 이식을 해줘서 다시 교감신경이 원상복귀를 시켜주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는 신경은 더 아래쪽에 있는 교감신경일 수도 있고 늑간신경을 이용해서 그 갈비뼈 아래로 늑간신경이 따라 지나갑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재건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리 뒤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떼와서 재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mm나 3mm 정도의 그 흉곽경을 이용해서는 할 수는 없고요. 조금 더 크게 째거나 아니면 최근에 로봇을 이용해서 재건을 시행하는 센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재건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예 아래쪽에 있는 갈비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까지 있는 늑골의 그 레벨에서 다 광범위하게 교감신경을 다 절제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100% 다 그 좋아진다. 그래서 보상성 다한증이 다 좋아진다는 그 연구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한증 때문에 수술까지 했는데 보상성 다한증 때문에 다시 뭐 시술을 해야 된다거나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좀 억울한 마음이 드실 것도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이 보상성 다한증이 생기는 그 빈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그 다한증 초창기 수술을 시행할 때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비뼈 이제 2번, 3번 그 상위 그 수준에서 많이 절제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갈비뼈 4번을 따라서 그 교감신경을 절제를 해주니까 아무래도 그 보상성 다한증 확률이 많이 낮아지는 걸로 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한증 자체를 예방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만은 다한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고 빨리 치료하고 내지는 생활 습관을 개선함을 통해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앞에서는 이제 1차성 다한증, 국소 다한증에 대한 걸 주로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다른 원인이 있는 2차성 다한증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가 일단 우선되어야 합니다. 2차성 다한증은 어떤 질환에 의해서 2차적으로 다한증이 생겼다. 이런 그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결핵 때문이라면 결핵이 있을 때도 식은땀이 납니다. 야간 발환도 있고 해서 결핵 치료를 해야 되고 갑상선에 문제 있으면 갑상선 치료, 암이 있으면 암 치료. 당뇨 때문에 땀이 계속 식은땀이 흐르고 하면 적절하게 혈당을 조절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그 폐경이 되었다면은 이제 호르몬을 적절하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약물이나 병원 진료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한증을 유발하는 그 환경 자체를 피해 주는 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미각성 다한증 때문에 매운 음식 먹고 뜨거운 거 먹으면 항상 땀이 난다.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음식을 먹지 않는 거거든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게 중요하고 과체중일 때도 땀이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피로가 있을 때도 땀이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하고 적절하게 운동을 해서 적당하게 땀을 흘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고 긴장을 많이 하게 돼도 땀이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긴장 등을 이완하고 적절하게 스트레칭 해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시원하게 땀이 안 나게 땀이 나도 잘 마를 수 있는 옷을 입고 생활 습관을 이렇게 조금 교정해 주는 게 다한증 극복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는 다한증. 이 다한증을 방치하지 말고 제때 치료할 수만 있다면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다한증에 관한 시청자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여름철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30대 직장인의 사연입니다. 이분이요, 평소에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는 편이라고 하네요. 퇴근 후에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해도 그때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세 옷이 땀으로 젖어서 일상생활이 너무너무 불편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름에는요, 땀냄새 억제제라고 데오드란트를 한 달에 한 통씩 사용할 정도로 많은 양을 바른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요, 이 땀냄새 억제제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신장에 문제가 생긴다, 신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하면서 걱정을 하더래요. 이게 사실입니까? 사용하는 제품마다 다 다릅니다. 원래 이제 통상적으로 나와 있는 데오드란트는 땀 냄새를 억제시키는 거고, 드리클로라고 땀샘 자체를 막아주는 성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드란트 땀 냄새를 억제시키는 그 제품은 그냥 피부 민감한 자극 반응 정도만 있어서 깨끗하게 씻어내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알루미늄 제재로 해서 땀샘을 막아주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량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알루미늄 같은 중금속이 몸 체내에 흡수가 되면서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좀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교수님, 데오드란트를 장기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뭔가 좀 건강의 팁,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너무 장기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사용 방법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바르는 것도 있고 자기 전에 바르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사용해야 된다면 다른 치료 방법도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차라리 좀 시술 같은 걸로 통해서. 예, 시술이나 수술이나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연은요, 40대 여성분의 사연인데 오랫동안 다한증을 앓고 있어가지고 고민 끝에 교감신경 절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한증 수술 후 땀이 전혀 나지 않는 무한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었대요. 실제 그럴 수 있나요? 수부 다한증 수술을 했을 때 손이 오히려 건조해서 불편하다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감신경 절제술을 할 때 4번을 할 때보다 3번을 하게 되면은 손이 건조도가 더 심해진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보습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무한증이 나타나는 게 이제 흔한 증상입니까? 그렇게 확률적으로는 흔하진 않습니다. 무한증 때문에 고생한 것보다는 보상성 다한증이 심해서 좀 불편하다는 분들이 좀 더 많습니다. 혹시 다한증 수술을 했는데 이제 무한증도 안 오고 다시 다한증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발 확률이 한 5% 정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수술을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약물 치료로 시술로 진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가요? 예, 수술을 한 번 더 하겠다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수술은 전신마취 하기 싫다고 하면은 시술 쪽으로 넘어가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평범한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는 2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는데 손, 발, 겨드랑이 등 시도 때도 없이 몸에 땀이 나서요. 한여름에도 땀이 나도 티나지 않는 어두운 색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게 정말 큰 고민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다한증이 교감신경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진정제나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면 다한증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교감신경 자체가 이제 흥분하고 화나고 무섭고 그럴 때 이제 항진되는 신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안정제가 조금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너무 많이 복용하는 건 문제가 되겠죠. 땀을 많이 흘리니까 자꾸 수시로 복용한다는 건 좀 무리가 갈 것 같은데. 그 이제 다한증 자체의 치료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치료 방법이 적절한 치료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의 진료를 보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엔 일상을 땀으로 얼룩지게 하는 다한증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실까요? 알아봤듯이 다한증의 원인이나 치료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불편함이 있다면은 의료기관을 찾아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최근에는요, 국내 연구진이 땀 센서 패치라는 걸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땀을 통해서 우리 몸속 건강 상태까지 체크해볼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적당하면 건강의 지표가 되고 또 과하면 건강의 적신호가 될 수 있는 땀입니다. 이거 너무 숨기려면 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심장혈관흉부외과의 이석수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